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290페이지의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이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부관이 어렵다고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 부관 한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부관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좀 이상한 게 좀 많죠. 자, 일단 부관에 대한 얘기를 보면 부관이 뭐냐 했을 때 부관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관에는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조건은 뭐고 기한은 뭐냐 할때 똑같아요.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에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종된 규율 내지는 종된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조건과 기한은 똑같은데, 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면 조건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딱 그거예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게 차이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남편분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 한 대, 새 차 한 대 사줄게. 새 차 한 대 사준대요. 웬일이야? 땡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사주겠다가 아니었어요. 차를 사주겠다고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그러면 차를 사주겠다고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지금은 사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해야 돼? 합격해야 돼. 근데 장래 합격할지 말지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자, 똑같은 생각을 해볼까요? 차 한 대 사주겠대요. 땡큐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는 생일 선물로 라고 했다는 거죠. 돌아오는 생일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달라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돌아오는 생일이라고 했으니까 생일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야만 뭐예요? 차달라고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차달라고 할 수 있고 생일날이 돼야만 차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조건과 기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기한이 이제 이게 있어요. 기한에서 확정 기한이라는 게 있고 불확정 기한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기한은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조건과 기한이 헷갈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죽으면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그쵸? 내가 죽으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죽을까 말까 이거 없잖아. 그쵸? 누구는 죽게 돼 있잖아요. 말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죽긴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확실하긴 확실한데 객관적으로 언제 온지 모르는 거죠. 그걸 뭐라냐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설날, 생일날이라고 얘기하면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고 언제 온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차이지 객관적으로 언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비가 오면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똑똑하네. 똑똑하네. 기한. 비 와요? 안 와요? 오겠지. 언제 올지 모르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한은 기한인데 불확정 기한이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일 비가 오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렇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건 잘 잡으면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언제 오냐 모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 전 여러분 시험 기회 나왔어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나왔어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죠. 한마디로.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은 다시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기한도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시기, 종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지 조건은 뭐냐면 효력이 어떻게 있다?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형체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해제 조건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다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이에요. 시기는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그때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시기. 종기,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다가 그때가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종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방금 전처럼 남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차 한 대 사준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은 사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효력이 어떻게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않는다. 발생하지 않다가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사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당연히. 알겠죠? 만약에 정조건이에요. 그럼 해조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차 너 가져라 했어요. 내 차 너 써, 네 가져 했다는 거예요. 땡큐 그랬더만 시험에 떨어지면 반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차를 너 가져라. 근데 시험에 떨어지면 반납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떨어질지 말지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이고. 지금은 차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갔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안 떨어지면 계속 갖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내 차 한 대 사줄게. 돌아오는 생일 선물로. 그렇죠? 차 한 대 사준다. 돌아오는 생일 선물로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사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생일은 발생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이고, 지금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생일날 아침에 눈 뜨면 사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기는 꼭 하면 돼요. 내 차 가져 올해 말까지. 내 차 가져라 올해 말까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올해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확실히 발생이 확실하고, 지금은 갖고 있다가 내가 이러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별거 없어요. 보세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건 뭐냐면 정의조건이에요. 발생. 효력 발생하잖아.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결국은 해제조건이에요. 법률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시기고,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종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기조건, 해제조건, 시기, 종기의 개념이에요. 자, 일단 좀 보자고요. 290페이지 보면 조건하고 나와 있죠? 147조 조건 성취 효과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시험에 합격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151조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건데 1항 조건이 불법 조건이라는 건데 조건이 선례관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래서 반사회죠.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은 무효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붙여요. 갑을 죽이면 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을 죽이면 얼마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갑을 죽인다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러면 이 경우에 불법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때 시험에 나오는 문제랑 똑같아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은 조건만 무효다 이렇게 돼요. 시험에. 조건만 무효일까요? 전부가 무효일까요? 전부가 무효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조건만 무효라고 꼭 시험에 내요. 나올 때는. 그 다음에 2하하고 3하. 요거는 법조문 그대로 시험에 내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항하고 3항이에요. 그 시험에 법조문 그대로 내는데 되게 위험해. 근데 이거 나오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써요 여기다가. 여기다 쓰면 돼요 옆에다가. 정지, 해제, 기성, 불능.
쓰면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나오면 무조건 정지, 해제, 기성, 불능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냥 OOXX 이렇게 넣으면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틀려요. 이거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거기 보면 292페이지 보세요. 뒷장에 292페이지. 뒷장에 보면 292페이지 있죠. 거기에 박스 있죠. 그게 그거예요. 박스가 이건데.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자, 거기 151조 2항을 보세요. 이 두 개의 법조는 절대적인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걸 우리는 기성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290페이지에 거의 151조의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걸 뭐냐면 기성 조건이라고 해요.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라고 되어 있죠.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기성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성 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자, 예컨대 이런 거죠. 나는 작년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이미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남편이 뜬금없이 한마디를 해요. 차 한 대 사줄게 하면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 한 대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합격했어 안 했어? 작년 합격했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근데 남편이 갑자기 뭐라고?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해주겠다? 차 사주겠다.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차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원래 차를 사주겠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정지 조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시험에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조건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고 바로 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 기성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기 이룰성. 이미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뭐면 여기 봐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그렇죠? 자, 그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만 해서.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얘기해요. 차 한 대 사준대. 땡큐 했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언제?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사주겠다. 정기 조건이죠? 또 안 떠. 안 뜨지. 그쵸? 안 뜨죠, 절대? 사주겠다는 거 안 사주겠다는 거야. 절대 안 사주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만 해서. 무효다. 알겠죠, 어머니? 이거 꼭 생각하면 돼요. 불능 조건, 해제 조건이다? 내 차 너 가져. 근데 해가 서쪽에 뜨면 반납.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차 너 가져? 해가 서쪽에 뜨면 반납해. 반납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니. 내 차 너 가져? 해가 서쪽에 반납이니까 해제 조건인데 불능 조건이잖아. 그럼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 유효하다. 조건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나오는데 이거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기출문제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이거 꼭 나와요.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정지, 해제, 기성, 불능 딱 써놓고서 OOX에서 치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는 문제예요, 이건 절대 안 틀려요. 한번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이건 또 기억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몰라. 그 2항 보세요, 다시 한번. 290페이지에 151조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뭐라는 얘기야? 이미 이룰성. 기성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성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조건이면. 보세요. 기성조건인 경우에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조건 얘기죠.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나와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291페이지에 보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나와 있는데 그건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죠. 291페이지에 3번에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법정 조건은 잘 시험에 안 내긴 하는데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이 뭐냐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법정 조건이라고 해요. 법에 있는 조건을 법정 조건이라고 하고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뭐라 했냐면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맨 끝에 종된 규율 내지는 종된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 즉 나의 정신작용, 의사표시에 의해서 붙는 것만이 조건이지 법정 조건은 법에 규정된 것 자체이기 때문에 법정 조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없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는 누가 물을 사 먹어 했어요? 안 했어요? 젊으신가 봐. 나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물 사 먹어 외국에서 뭐 사우디에서 물 사 먹는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갔어요. 물 사 먹는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물을 사 먹 생수 사 먹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90년대 넘어서 그랬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생수를 사 먹기 시작했는데 내 기억에 우리가 이제 생수를 갖다가 생산한 것은 80년대도 생수를 생산했어요. 사실은 생수를 80년대 생산을 했는데 내국인한테 판매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생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생수는 수출용과 외국인한 판매용으로 수출과 외국인 판매용으로만 할 수 있지 내수 판매는 안 됐단 말이에요. 법에 그게 있었어요. 그게 먹는문관리법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판매 조건은 누구한테만? 외국인과 수출한테만.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사자, 내가 의사표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붙어 있는 거죠. 그건 법정 조건이고 그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규정이 있었고 90년대 중반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규정이 위헌이 끝났어요. 먹는문관리법의 그 규정에 대해서 아니 왜 좋은 물을 외국인과 수출만 하고 우리 내국인 못 먹게 평등원칙 위반해가지고 위헌 결정 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내국인한테 수출적이 막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걸 법정 조건이고 법정 조건이 아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뒤로 넘어가면 뭐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나오는데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29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조건의 성취, 불성취라고 되어 있죠? 뭐 1항. 이것도 한번 읽으면 금방 아는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려 하다가 시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밑에 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으려 하다가 시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90페이지 맨 밑에 조건의 성취, 불성취. 자,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별게 없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이 말하기를 시험에 합격하면 차 준대요. 그렇죠?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주겠다. 정지 조건이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벌써 80점이 나와요. 이건 무조건 합격이야. 그쵸? 근데 남편이 우연히 성적표를 보니까 이 친구가, 부인이 평균 80점이 나오고 무조건 이건 합격인 거예요. 근데 차를 그러면 사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죠? 사준다고 했죠? 생각해보면 차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밥상을 엎어요. 야, 반찬이 이게 뭐야? 왜 풀밭이야, 여기가? 그리고 일요일날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청소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려고는 뭐 시켜 맨날 괴롭혀.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자, 이 경우 나는 남편 보고 당당하게 차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합격하면 사준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방해했죠. 그래서 떨어졌죠. 난 이 경우 차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거기 법도 여기 있지만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당하다가 남편이 시성실의 원칙에 위배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밥상 엎은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한 거 더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써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2번, 밑에 2번, 맨 밑에 2번은 반대예요. 자, 보자고요. 자,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해주겠다? 차 주겠다 했어요. 근데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꽃피는 봄이 오면 놀러 가고 여름에도 놀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20점이고 시험은 보러 가야겠고 체면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 우리 학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내 대각선에 앉아있네. 형도 똑같아, 체킹이. 그날따라 눈이 잘 보여. 그렇죠? 눈이 잘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답이 다 보여.
그대로 베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컨닝해서 합격한 거죠. 이 경우 남편은 차를 사줘야 될까요? 자, 붙긴 붙었다 안 붙었어? 붙었죠? 이 경우 남편은 차를 사줘야 될까 안 사줘야 될까? 마음 같아서 샀으면 좋겠죠. 근데 안 사줘도 된다는 게 2번이죠. 조건의 성취를 내서 이익을 발생하자. 내가 시행성실의 원칙에 위배해서 조건이 성취한 때는, 즉 컨닝해서 시험 합격할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걸 주장할 수가 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간단한 거예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발생하자가 시행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할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걸 주장할 수 있고,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하자가 시행성실의 원칙에 비해서 조건의 성취인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걸 주장할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조건부 권리도 권리예요, 아니에요? 조건부 권리도 권리가 아니야. 권리죠. 우리가 이거 기대권이라고 되게 해요. 기대권. 즉 나중에 권리가 발생할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조건부 권리도 권리니까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동안 조건부 법령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건부 권리도 권리니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야 시험에 합격하면 차 준다 했거든? 나 그 차 받으면 너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르쳐 줄까요? 거기 3번 판례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냥 뭐 나중에 또 몇 번 얘기할 텐데 동산 소유권 위법 매매라는 걸 가르쳐 줄게요. 자, 예를 들어 보죠. 내가 냉장고를 할부로 샀어요. 냉장고를 할부로 샀어요. 그럼 그 냉장고를 카드 할부했던 뭐 할부했던 60개월 할부, 30개월 할부했어요. 그럼 그 냉장고 배달 오겠죠? 그 냉장고는 누구 거예요? 파는 사람 거야, 내 거야? 내 거죠? 내가 할부 샀다 하더라도 일단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한번 말해서. 근데 내가 망했어. 망했어. 그러면 나한테 판 놈은 할부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그러면 걔들은 뭐예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니까 다른 빚쟁이들하고 안분 비례해서 돈 받아야겠죠. 그쵸?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한테 기계를 팔았어요. 동산이죠. 기계 팔았는데 60개월 할부로 팔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6억이네. 6억짜리 물건을 할부로 팔았어요. 그럼 일반적인 법리에 가면 내가 이제 점유하죠. 써야 되니까. 누구 거예요? 아니 냉장고를 할부로 하든 기계를 할부로 하든 누구 거예요? 울 거지. 냉장고 할부는 내 거잖아. 그쵸? 울 거지 당연히. 근데 이거 할부금 한 달 꺼냈죠? 낸 다음에 망했어. 파산. 얘 물권자야 채권자야? 채권자죠. 그럼 나머지 빚쟁이들하고 안분 비례해야죠. 야, 나 6억짜리 물건 주고서 남 좋은 일밖에 안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나 돈 받아요, 못 받아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6억, 얘 자산은 6억이잖아, 6억짜리 기계. 이거 경매에다가 딴 놈 조진시킨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망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오는 게 동산 소유권 위법 매매예요. 동산 소유권 위법 매매란 말 그대로 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겠다? 유보하겠다. 즉, 팔되 소유권 누가 갖는 걸로? 갑이 갖는 걸로. 내가 기계를 팔면서 소유권은 일단 넘어가지 않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 동산 소유권 위법 매매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얘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자 아니죠. 근데 할부 대금 다 내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죠. 그럼 할부 대금을 다 낼지 안 낼지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뭐예요? 조건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림은 무슨 뭐예요?
정기 조건이죠. 따라서 동산 소유권 유보면은 매매 대급 완납을 정지 조건하는 매매 계약이다. 매매 대급 완납을 정지 조건하는 매매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번 판례가 바로 그거예요. 보시죠. 3번 판례 보면 뭐 쭉 써 있는데 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뭘로 한다? 정지 조건으로 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내가 그 판례를 안 써놨나 여기다가? 그 말고 판례 또 하나, 이 판례 안 써놨네. 혹시 모르니까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이 판례는 안 써놨네. 그러니까 약혼 예물의 수수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는데, 그러니까 을의 시어머니 될 A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죠. 약혼 예물을 엄청 줬어요. 약혼 예물 엄청 줘갔는데 시집가기 전에. 그런 다음에 둘이 혼인을 했어요. 결혼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혼했어요. 혼인신고한 지 일주일 만에 혼인신고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였던 A가, 전 시어머니죠.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내가 너한테 준 약혼 예물 있잖아. 약혼 예물 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약혼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판례는 전부 다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때 며느리 B는, 을은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되느냐. 사건 어떻게 된 거 알겠죠? 약혼 예물 줬고 혼인했고 한 일주일 만에 이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약혼 예물 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약혼 예물이 뭐냐면 일단 얘 거야 아니야? 일단 을한테 준 거야 안 준 거야? 줬죠. 그쵸? 근데 파혼하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파혼하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 예물이라는 것은 일단 약혼 예물 줬죠? 근데 파혼하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파혼하도 안 돌려줘? 내가 먹어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무대포사네. 약혼 예물이라는 것은 혼인을 전제로 한 예물이죠. 그러니까 약혼 예물은 파혼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파혼하면. 일단 얘 거였다가 약혼이니까 파혼. 다른 말로 혼인 불성립이에요. 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하고 나중에 파혼할지 말지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결혼식장에서 도망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이죠? 이 그림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저 그림 보면 해제 조건. 그러니까 약혼 예물이란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이다. 자, 그럼 이 사례에서 보면 혼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니까 조건 형식이지. 안 왔죠. 안 왔잖아.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는 없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혼하긴 했지만 혼인을 안 했으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결혼 안 했으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 돼. 결혼했어 안 했어? 일단 했으니까 돌려줄 이유는 없다. 일주일 살았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이 판례 이게.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한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므로 그래서 일단 혼인이 성립한 이상
약혼입을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맨 밑에 152조 1항. 시익이 있는 법령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령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돼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다 똑같으니까 뭐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나와 있는데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기한의 이익이라고 돼 있죠? 보면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가는 법률행위의 종류,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고 옆에 295페이지 맨 위에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굴 위한 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어떤다? 추정한다. 3항.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간단하게 보죠.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1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렇죠? 채권자. 누구한테 얘기해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좋아? 채무자한테 좋죠? 그러니까 이때 기한,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다? 채무자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채무자를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거죠.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하면 누굴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거 어떡한다? 추정한. 참고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무상임치. 간단하게 보면 무상임치 같은 경우. 임치계약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주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해 주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임치계약은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건을 맡기는 거죠. 맡길 때 내가 돈 받고 맡아주면 유상인 거고 공짜로 맡아주면 무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맡아주기로 했어, 을이.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야? 갑의 물건을 을이 1년 동안 그냥 공짜로 맡아주기로 했어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갑한테 좋은 거지. 공짜로 보관해주나, 제가. 아니, 여러분, 이삿짐 한 1년 동안 공짜로 보관해주기로 했어, 누가. 얼마나 좋아, 나한테. 무상임치는 누굴 위한 거,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갑. 채권자한테 이익이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이때는 채권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있는 채권자에 있는지 채무자에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원래.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면 누굴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거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의 이익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거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얘가 1년 동안 1년 무이자죠? 6개월 떼는데 아유, 그냥 갚을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개월 더 쓸 수 있는데 미리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기한의 이익 어떻게 한 거다? 포기한 거다. 포기한 거다. 자, 그럼 볼까요? 유상의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걸 유상이라고 하죠.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공짜로 빌려면 이자 없이 하면 무상이고 이자 있으면 유상인데 자, 1억 빌려줘?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받기로 했어요.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둘 다. 둘 다. 얘도 1년 동안 1억 쓸 수 있으니까 좋고 얘도 1년 동안 100만 원씩 한 달 이자 받아도 좋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기한의 이익은 둘 다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은 6개월 만에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1년 빌려줬죠?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6개월 만에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이 땡큐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6개월 만에 갚으면 원래는 1년 동안 해서 이자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반밖에 못 받잖아. 얘한테도 불리하잖아.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 있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죠?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받았어. 그렇죠? 30년? 드디어 내가 로또에 당첨을 했어. 나 일시상환 할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시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하여 뭐 달라고 그래요. 뭐 달라고 그래. 중도 상환 수수 달라고 하잖아. 중도 상환 수수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게 그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몇십 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걔가 일시적으로 갚아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 이자를. 지도 손해지.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기한의 그래서 기한의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의익 상실 사유 거기 보면 가로 6번 보면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가 가지는 기한의익을 잃게 되고 채권자의 기한 전에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2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기한의익이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별거 없어요. 자, 그럼 간단히 보자고요. 기한의익 상실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1억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자, 근데 갑을 뭘 믿고 빌려주냐 이거죠. 한마디에서. 그렇잖아요. 1억 빌려줄 때. 지금 안 갚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너 담보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알겠어. 우리 나 아파트 하나 있는데 여기다 뭐 설정해준다? 저당권 설정해준다고 했어요. 아파트에다가 뭐 해주겠다? 저당권 설정해주겠다는 거죠. 알았어. 빌려줄게. 1억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해준다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뭐 3년 빌려주래 3년.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근데 안 줘. 담보 제공을 안 해요. 돈을 빌려가 놓고. 그럼 을은 3년을 기다려야 돼요? 당장 돈 갚으러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다려 당장 돈 갚으라고 그래. 당장 갚으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기한의익이 어떻게 했다? 상실. 원래 3년이라는 기한이 있었는데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는 당장 그럼 우리 즉시 변제 청구해요 하는데 기한의익은 상실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찬가지 보세요. 야 1억 빌려줬어요. 3년 담보 제공했으면 알았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당권 정했어요. 그럼 담보 제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문제 없죠. 근데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갑이 건물을 때려 부시네.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요.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저당권 정했잖아. 근데 건물이 없어지잖아.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3년 기다리니까 당장 갚으라고 할까? 당장 갚으라고 해야지. 즉 채무자가 담보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킬 때는 마찬가지 기한의익은 어떻게 되고 상실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아니면 갑이 파산했어요. 파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당장 가야 당장 달라고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당장 달라고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담보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킨다든지 혹은 뭐 하는 경우 파산한 경우에는 기한의익이 어떻게 되고 상실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번 진도에서 한 요 정도만 보고 또 있구나 뒤에 306페이지에 소멸시효 306페이지 오면 소멸시효가 나와요. 자 기간은 저번 주 했었고 이 시효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시효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멸시효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권리가 없어지는 거, 소멸이라는 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권리가 없어지는 게 이제 소멸시효고 취득시효는 거꾸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시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어요. 이때 소멸시효는 지금 여기 있는 민법 총칙에 있고요. 취득시효는 뒤에 배우는 물권법에 있어요. 소멸시효는 이제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 취득시효는 이제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 소멸시효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몇 년? 10년. 일반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죠.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어요. 빌려줬죠? 돈 갚을라 됐죠? 안 갚아요. 안 갚고 몇 년? 10년 지나면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법원은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보호할 의미가 없다. 그게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몇 년? 10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이다.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면 보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쭉 가다가 스톱, 멈춰요. 시효가 쭉 가다가 스톱,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게 시효의 중단이에요. 그럼 시효가 쭉 가다가 멈추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시효의 중단이에요. 그럼 시효 중단하면 뭐냐면 일단 청구. 대표적인 재판 청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게 있는데 자, 청구의 대표적인 소송인데 내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마는 거야? 행사하는 거죠.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걔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 들어가요.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해요, 안 해요? 행사하고 있죠. 시효가 중단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인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효가 바로 그런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참고로 얘기하면 공법상 채권도 시효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죠. 운전하고 다니다 신호위반하죠. 신호위반하죠. 그러면 뭐야? 며칠 후에 날라오잖아. 뭐 날라와? 과태료. 신호위반, 속도위반하면 꼬박꼬박하게 과태료죠. 그것도 국가가 나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소멸시효 걸려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갖는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에 갖는 채권은 모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내라고 하죠. 안 내, 버텨. 몇 년? 5년. 내야 돼,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요. 과태료 내라고 그러죠. 안 내, 버텨. 몇 년? 그럼 내야 돼,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 없냐면 나 과태료 안 내봐. 내 차 어떻게 돼 있어? 압류돼 있거든. 여러분 과태료 안 내면 내 차 어느 순간 압류돼 있을걸? 자동차 등록원부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채권은 이거 말고 또 독특한 공법상 채권은 원래 민법인데 공법상 채권은 독특한 또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뭐가 독촉 납입고지. 공법상 채권은 독촉이나 납입고지도 독특한 시효 중단 사유예요. 예컨대 내가 2000년 1월 1일부터 세금 안 내고 버텨요. 이때부터 안 내고 버텨. 그럼 2005년 1월 2일 0시가 되면 딱 5년 넘잖아요. 버티면 되죠. 여기까지만. 근데 2004년 12월 24일 날 한 일주일 남았죠?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으로 독촉장 날려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중단. 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돼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 몇 년? 5년. 그럼 2009년까지 버텨야 돼, 이제. 그래서 그때 또 하나 날리겠지. 또 버통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촉장 받으면, 그러니까 반복은 딱 급하게 해서 독촉장 안 받고 잘 도망다녀야지. 그렇죠. 납입고지도 안 받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그래서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멸시효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잘 안 물어보고 공법상 채권은 5년인데 이건 안 물어봐요. 시험에. 일단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10년이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근데
그러니까 뒤집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는 행사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면 시효가 중단된다. 한마디로. 자, 자세한 얘기들은 306페이지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쳐다보도록 하자고요.